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버린 딸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28년 전부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인생도 시어머니의 고통도 결혼식의 파탄조차도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뒤편입니다. 28년 동안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복수를 준비해온 한 여자의 진짜 원한. 죽었다고 믿었던 친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충격의 순간.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혜린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부 28년 묵은 원한.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8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요. 오빠, 나 기억나? 25살 때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했던 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이, 그때 가난한 공대생이었지.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가 반대했지. 아버지랑 오빠가 같이 반대하고 결국 나를 다른 남자한테 떠밀어 넣었지. 그건 아버지 뜻이었잖아. 너도 나중에 이해한다고 했잖아. 이해한다고 했지. 근데 이해가 아니라 포기였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지 1년 만에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 오빠는 기억 안 나지? 그랬어? 몰랐다. 몰랐겠지. 오빠는 언제나 회사만 신경 썼으니까. 내가 그 남자 장례식에도 못 가고 울었던 거 오빠는 몰랐지. 정혜의 눈에 그제야 28년간 숨겨왔던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평생 친절하고 부드럽던 고모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거기에는 원한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오빠 가족을 증오했어. 오빠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태성그룹 후계자로 잘만 살았잖아. 나는 강제로 떠밀려간 그 결혼에서 이혼까지 당하고 자식 하나 없이 평생 혼자 살았잖아. 근데 오빠는 귀한 외동아들 서재혁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 재혁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재혁아, 너한테 원한은 없어. 근데 나는 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기회가 28년 전에 왔지. 정혜는 경숙을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아이를 맡긴 그날,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가 언니와 오빠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럼 이 아이를 빼앗아가면 언니와 오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는데 언니랑 오빠도 똑같이 당해야지. 경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혜야, 그럼 너 내 아이를 어떻게 한 거야?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정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언니. 아주 잘 살고 있죠. 경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를 붙잡았지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정혜야, 제발 말해줘. 내 딸 어디 있어? 언니. 언니가 28년 동안 한 번도 못 알아본 그 아이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정혜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지요.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표정.
경숙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진이? 사진 속 여자는 서유진이었습니다. 정혜가 몇 년 전부터 데리고 다니던 조카. 정혜가 우리 언니 친구 딸인데 갈 곳이 없어서 내가 걷어주고 있다고 소개했던 바로 그 여자였지요. 경숙도 서너 번 본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세련되고 당차서 경숙이 속으로 우리 재혁이 며느리감으로 어떨까 잠깐 생각했던 적도 있는 여자. 맞아요, 언니. 유진이에요. 유진이가 언니 딸이에요. 28년 전 언니가 나한테 맡긴 그 아이. 경숙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유진이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내 딸인 걸 숨겼어? 언니, 저는 유진이를 저의 딸처럼 키웠어요. 유진이한테도 언니가 자기 친엄마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저를 엄마처럼 따랐지요. 그리고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 유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어요. 자기를 버린 친엄마와 자기를 키운 이모 중 누구를 선택할까? 그때였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원피스에 긴 생머리. 사진 속의 그 여자 서유진이었습니다. 이모, 부르셨어요? 유진은 응접실 분위기를 둘러보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머,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분위기가. 정혜는 유진에게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유진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구나. 저 여자가 내 친엄마야. 유진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어머, 정말이에요, 이모. 저 여자가 나를 28년 전에 버렸다던 그 여자예요?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가 이미 유진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정혜가 만들어낸 거짓의 진실을. 8부 진짜 친딸의 등장. 경숙은 유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정혜가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모는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정신이 나가서 저를 시누이한테 맡겨놓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고. 이모가 저를 거두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요. 아니야. 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례까지 치렀어. 아, 그래요. 근데 왜 아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장례를 치렀어요? 친엄마가 아이 얼굴도 안 보고 유골함에 넣어서 보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경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경숙은 정신이 나가서 정혜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해버렸습니다. 장례 절차도 화장도 납골당 안치도 모두 정혜의 손에 맡겨버렸지요. 평생 그게 한이 되었지만 결국 그건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모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랐어요. 이모가 저를 사립초등학교 보내주고 유학 보내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전부 해줬어요. 근데 17살 때 이모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사실은 내 친엄마가 따로 있다고. 내 친엄마는 재벌가 안주인이지만 너는 그 집안의 스캔들이라서 버려졌다고.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진실이 뭔데요? 내가 잘못했던 게 뭔데요? 제 친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고 지킬 수도 있었잖아요. 이모처럼요. 이모는 혼자였는데도 저를 걷어서 키웠어요. 근데 당신은 남편이 있고 집안이 있고 돈이 있었는데도 저를 버렸잖아요. 경숙은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게 맞는 말 같았거든요. 28년 전 자기는 분명히 나약했습니다. 신경쇠약이었다 해도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고 시누이에게 맡겼던 건 자기 선택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혜린이었지요. 저기 잠깐만요. 모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그 한마디에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사모님. 저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잃어버렸다던 그 목걸이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혜가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혜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혜린 양, 그건 말이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정혜는 다시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한 명은 2살쯤 된 아기였고 또 한 명은 4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혜린 양? 혜린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 아이는 너무 어려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누군데요? 왼쪽 아이는 유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혜린 양이에요. 혜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요? 네. 28년 전 제가 유진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 저는 또 한 아이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성당 보육원에 한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버려진 아이였어요. 이름도 부모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저는 가끔 그 아이를 보러 갔어요. 그 아이가 저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이가 혜린 양이에요. 혜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말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언니의 목걸이 혜린 양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걸이는 유진이에게서 뺏어서 보육원에 있던 혜린 양한테 씌워준 거예요.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니 딸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날이요. 그때 제가 가짜 미끼를 하나 던져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혜린 양목에 그 목걸이를 씌운 다음 보육원에 후원금을 내서 혜린 양만큼은 끝까지 입양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되었거든요. 왜 자기는 한 번도 입양되지 못했는지, 왜 그 세련된 여자가 가끔 보육원에 찾아와서 자기를 바라보았는지,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재혁 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재혁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혜린 양을 재혁이와 만나게 하려고 판을 짰어요. 혜린 양이 다니던 회사를 태성건설 협력업체로 만들었고 그 미팅 자리에 혜린 양이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손을 썼지요. 재혁이가 혜린 양에게 빠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재혁이는 어릴 때부터 외로운 아이였고 혜린 양처럼 순수한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다녔던 것도 맞아요. 저는 언니가 혜린 양 목에 그 목걸이가 걸린 걸 보면 자기 딸로 오해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언니는 오해했지요. 언니는 혜린 양이 자기 딸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혜린 양은 이유도 모르고 상처받았지요. 재혁이도 어머니를 원망했고요. 언니는 점점 미쳐갔고 결국 오늘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혜의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계획이었어요. 언니, 오빠, 재혁이, 혜린이 모두가 제 손바닥 위에서 춤췄지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언니 딸 유진이를 데려와서 언니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 친딸은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라고요. 구부 혜린의 선택. 응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서동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경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재혁은 고모 정혜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웨딩드레스의 긴 자락이 바닥에 끌렸지요. 혜린은 정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 저를 28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보육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제가 봉제 공장에서 18살부터 일하던 거, 손가락 다쳐서 병원비 없어서 찢어진 상처를 집에서 꿰매던 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밤마다 울던 거, 그런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정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 알지. 그런데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네요. 목걸이만 씌워놓고 보육원에서 입양만 못 가게 막아놓고 그 뒤로는 저를 그냥 고생하게 두셨네요. 혜린 양, 내가 너를 도와주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 너는 이 계획의 중요한 말이었어. 말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움직이게 하는 거지. 혜린은 잠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2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복수를 위한 장기짝이었다는 거네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덕분에 태성과 외아들의 약혼녀까지 되어봤잖아.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 혜린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혜린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모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지? 고모님은 유진 언니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진 언니도 그냥 장기짝인 거예요? 정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유진이 천천히 고모를 돌아봤지요. 이모, 대답해 주세요. 이모는 저를 사랑해서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고 키우신 거예요? 정혜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키웠어. 그건 너도 알잖아. 근데 이모는 오늘 저를 여기로 데려와서 친엄마라는 사람을 갑자기 소개시키셨어요. 저한테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요.
이모가 저를 진짜 사랑하셨다면 저한테 미리 말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천천히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모는 그 대신 여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쇼처럼 저를 던지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 어쩌면 저도 이모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혜린이 유진에게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이용당했어요. 유진은 혜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그 순간 서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진 아이로 28년을 살았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고 믿으며 28년을 증오 속에 살았지요. 그리고 둘 다 정혜라는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경숙이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알아봐서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신우이 말만 믿고 너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평생 살았다. 미안해. 유진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뭔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없어. 그냥 너는 너야. 엄마는 너한테 이제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저 한 번이라도 내가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혜를 바라봤지요. 정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 표정에서 만족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었지요. 평생 자기가 키워온 유진이 자기를 떠나려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는 너를 버렸어. 저 여자는 이제 와서 다시 너를 유혹하려는 거야. 이모, 잠깐만요. 유진은 정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혜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 거 평생 감사해요. 근데 이모가 저한테 심어주신 증오, 그건 이모 거였지 제 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증오도 복수도 이제 저는 싫어요. 유진은 정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숙에게로 걸어갔지요. 경숙이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손을 내밀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지는 못했습니다. 28년의 거리를 한 번에 좁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을 잡은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습니다. 10부 무너지는 신우이. 정혜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28년을 기다려온 복수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작 주인공이 관객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회장 서동철이 정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정혜야, 너는 내 여동생이다. 근데 너는 오늘 선을 넘었어. 오빠, 너는 내 아내한테 28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너는 우리 아이를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너는 이 결혼식을 파탄내기 위해 혜린이 같은 무고한 사람까지 28년 동안 이용했어. 이건 인륜을 저버린 짓이야. 오빠는 몰라. 오빠는 평생 내 인생이 어땠는지 모른다고. 몰랐지.
근데 그게 내 복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아팠으면 나한테 와서 말했어야 해. 나한테 욕을 퍼부었어야 해. 그런데 너는 내 가족을 인질로 삼았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서동철 회장은 정혜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혜야, 너는 오늘부터 태성가와 인연을 끊자.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 그리고 유진이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유진이가 원하면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찾아가지는 마. 오빠, 그건 너무해. 내가 한 짓이 훨씬 더한 거다. 나가라. 정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여자가 그 복수가 실패하는 순간 갑자기 늙어 보였지요. 정혜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정혜는 천천히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숙과 유진이 어색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회장 서동철이 재혁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혜린이 홀로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정혜는 혜린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 양, 정말 미안해. 혜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과받지 않을게요. 사과는 제가 받아도 제 인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 28년간 모아둔 혜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태웠습니다. 사진, 보육원 기록, 후원금 영수증까지 모두. 불타는 서류를 바라보며 정혜는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원한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 순간에야 느꼈거든요. 한편 태성가 저택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서동철이 혜린에게 다가갔지요. 혜린아,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집안 탓이다. 우리 집안에 비뚤어진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28년 동안 희생되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인생을 보상해주고 싶다. 혜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혜린아. 그때 재혁이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린아,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할까? 혜린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혜린은 재혁의 신부였고 재혁은 혜린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지요.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도 비극도 없었습니다. 다만 28년 묵은 다른 사람의 복수극이 휩쓸고 지나갔을 뿐이었지요. 혜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집안에 들어올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일 수도, 1년일 수도, 더 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유진 언니와 어머님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이에요. 재혁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나는 평생 기다릴 수 있어.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마워요, 재혁 씨. 혜린은 재혁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그대로 현관으로 걸어갔지요. 경숙이 혜린을 따라 나왔습니다. 혜린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 오해 때문에 결혼식 날 너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했구나. 평생 미안하다. 혜린은 경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숙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요. 사모님, 사모님도 피해자이신 거 알아요. 고모님이 사모님을 28년 동안 속였잖아요. 사모님도 사모님 잘못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에 경숙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혜리는 경숙을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여자가 그 순간만큼은 같은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11부 세 여자의 시간.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혜리는 결혼식 이후 잠시 회사를 쉬었습니다. 재혁이 혜린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려 했지만 혜리는 거절했지요. 대신 자기가 원래 살던 반지하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가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지요. 28년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진 뒤로 혜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복수국의 장기짝이었다는 사실, 28년 동안 자기를 지켜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게 자기 사랑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혜린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얹혀 있었지요. 하지만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혜린이었거든요. 혜린은 하루하루 천천히 자기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치유되어 갔지요. 그 6개월 동안 경숙과 유진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유진은 경숙에게 평생을 원망해왔던 감정이 있었고 경숙은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제대로 말조차 꺼내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없이 그저 차만 마시고 헤어졌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숙이 유진에게 낡은 앨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아, 이거 엄마가 너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이것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 유진은 앨범을 넘기며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자기 얼굴, 그 얼굴을 안고 환하게 웃는 경숙의 얼굴, 28년 만에 처음 보는 자기 어릴 적 모습이었지요. 엄마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응, 아주 예뻤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속눈썹이 유난히 길어서 간호사들이 인형 같다고 그랬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약해서 너를 직접 돌보지 못했어. 근데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평생 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울었어.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이 한 번에 메워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혜리는 가끔 유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정혜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진은 혜린을 언니처럼 따랐고 혜린도 유진을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는 가족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었지요. 언니, 저는 아직도 이모가 밉기도 하고 그리기도 해요. 당연한 거예요. 28년 동안 유진이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모의 그 증오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제 안에도 남아있을까봐 무서워요. 유진아, 우리는 키워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유진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유진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재혁 오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혜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재혁 씨는 여전히 저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언니 편이에요. 언니는 제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혜리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혜리는 처음 알았지요. 그 사이 재혁은 혜린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혜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지요.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가 좋아.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혜린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결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지요. 그저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재혁은 회사 일에 몰두하면서도 한편으로 혜린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지요. 혜린의 보육원 시절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족보로 남기고 혜린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 기록까지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의 뿌리를 자기가 대신 기억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재혁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혜린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도 자기가 혜린의 집으로 가겠다는 결심이었지요. 태성그룹 후계자라는 자리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사랑하는 여자 옆에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2부 그날 이후의 가족. 결혼식 파탄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지요. 혜린은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의 분위기는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재혁이 보낸 편지 묶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재혁이 보낸 편지는 300통이 넘었지요. 혜린은 그 편지들을 한 통, 한 통 읽으며 재혁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해해 갔습니다. 그는 재벌가 외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평생 기다려줄 수 있는 한 남자였지요. 그해 4월, 혜린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저예요. 혜린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재혁 씨는요? 나도 잘 지내. 너 목소리 들으니까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혜린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 저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어디로 갈까?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두 사람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1년 동안 혼자 혜린을 기다리며 속으로 많은 고민을 해온 얼굴이었습니다. 혜린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재혁 씨, 저 결혼하고 싶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저는 태성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 집안 분위기가 무서워요. 그 집안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가면 제가 저 자신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 수 없을까요? 가끔 사모님도 찾아뵙고 회장님도 찾아뵙고 유진 언니도 만나면서요. 재혁은 잠시 혜린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야. 네. 재혁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요. 나 1년 전에 서울 변두리에 작은 2층 집 하나 샀어.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은 집이야. 태성가에서 나왔어. 후계자 자리는 다른 사촌한테 넘겼어. 재혁 씨, 그건 안 돼요. 재혁 씨가 그 자리를 포기하면, 혜린아, 나는 그 자리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후계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나는 너랑 조용히 살고 싶어. 아침에 너랑 같이 밥 먹고, 저녁에 너랑 산책하고,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야. 혜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혜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혜린아, 울지 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가족이야. 두 사람은 그해 가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되지 않았지요. 혜린의 보육원 친구들, 재혁의 가까운 친구 몇 명, 그리고 태성가 사람들, 회장 서동철, 오경숙, 서유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혜는 오지 않았지요. 정혜는 그 1년 동안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저 혼자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경숙이 혜린에게 한 송이 꽃을 건넸습니다. 혜린아, 너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친딸도 못 찾았을 거고 평생 거지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혜린은 경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사모님은 가족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모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린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호칭은 친딸이 부르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그 호칭 속에 자기 평생의 그리움을 담았지요. 경숙도 그 호칭 속에서 자기가 평생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혜린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해요. 저는 이제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유진아, 나도 기뻐. 너랑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두 여자는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한 여자는 28년 동안 시누이에게 키워진 채 친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고, 한 여자는 28년 동안 보육원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살아왔지요. 두 사람의 상처는 결이 달랐지만 그 깊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만나
서로를 치유해주고 있었지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해리는 제역과 함께 작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지요. 주말에는 태성가 저택에 가서 시부모와 식사를 했습니다. 유진도 그 자리에 함께 했지요. 유진은 이제 경숙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지요. 해리는 가끔 결혼식 파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이 아니었더라면 해리는 결코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 정예의 장기짝으로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성가 며느리가 되었겠지요. 그 파탄이 해린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예. 그 여자는 여전히 지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해린은 가끔 정예를 떠올렸지요. 평생을 원한으로 살아온 여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28배 동안 망가뜨린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리는 그녀를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지요. 그저 잊기로 했습니다. 잊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오해받은 어머니, 원한에 사로잡힌 시누이, 그리고 28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온 친딸.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사람은 혼자 망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증오가, 누군가의 거짓이, 누군가의 나약함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용서가, 누군가의 진심이, 누군가의 기다림이 모여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정혜린이라는 여자는 버려진 아이로 28년을 살았지만 결국 자기 선택으로 자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피로 엮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엮인 것이었지요. 어쩌면 진짜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자기 친딸이라고 외쳤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은 그 집안에 남으셨을까요? 떠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처가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거짓도 여러분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자의 이야기방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